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은 당장 접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아공 감염병 학자들이 일주일 전후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8세 이상 개인의 부스터샷 권고를 강화한다며 모든 성인이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 우려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꺼리게 되면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가운데 생존자는 7.5%에 머물러 전년도 8.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생존 이후 뇌 기능이 회복된 비율도 5.4%에서 4.9%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자녀 가임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자녀가 없는 가임기 여성의 수가 5년 전보다 13% 이상 증가했다며 출산 의지가 없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은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을 예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는 5개월 지났다면 조속히 추가 접종을 하고 최근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집회와 시위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가 방역당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함께 필요한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12월 중에 먹는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국민과 특히 소상공인들이 감수한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 회복을 뒤로 돌릴 수 없다며 이번 위기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확진자 중에서도 위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 규모가 커지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두고 총 확진자 규모보다 고령층 확진자 규모와 절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지 않고 유지되거나 조금씩 더 커지면서 한 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특히 위중증 환자의 8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미접종자보다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등의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병상 상환도 한계치에 달한 데다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도 30일 기준 887명에 달하는 등 대기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부터 입원하도록 하고 있고 중증 환자의 병상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긴급 이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각 자치구가 인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5,452명으로 한 달 전 1,102명보다 5배 늘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우선받도록 하는 정부 방안에 따라 재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각 자치구는 전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재택치료 전담 공무원을 4배 늘리기로 했고 중랑구는 협력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성동구는 돌봄 SOS 센터 간호사 12명을 재택 환자 관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가운데 첫 10살 미만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살 미만 어린이가 지난 28일 119 차량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뒤 숨졌다며 사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20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감염 경로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9살 이하 위중증 환자는 현재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미만은 1명으로 기저질환이 있고 가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0대 3명도 모두 기저질환이 확인됐고 감염 경로는 지역사회 접촉 1명, 지역 집단 발생에서 1명, 나머지 1명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갑작스럽게 심장 활동이 떨어지거나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공동 주관한 제10차 급성 심장정지 조사 심포지엄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중 조사가 완료된 3만 1,417명 가운데 7.5%인 2,346명만 생존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2.3%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9년 8.7%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퇴원 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비율은 4.9%로 이 역시 2019년 5.4%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감소하고 방역 조치나 이송병원 선정에 지연이 생긴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병원 이용이 줄어드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에서 13명이 집단 감염됐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프로축구팀 선수와 직원 13명이 집단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즉각 입국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We have indeed received a notification on new travel measures that Portugal is planning to introduce as of the 1st of December.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6명이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모두 남아공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엔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not all of them have any recent travel history to or known links with others who have travelled to the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where the variant was originally detected. This suggests that there might already be some community transmission.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음 달 열릴 루첼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취소됐습니다. È chiaro che questa nuova variante è un'ulteriore sfida che arriva a tutti i paesi del mondo, ai paesi europei. È evidente che dobbiamo. 불과 며칠 사이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세계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관련국에 대한 여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환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은 변이인 만큼 백신을 무력화하고 전염성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보건장관 회의는 경고로 시작됐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WHO는 오미크론 변이에서 많은 돌연 변이가 발견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얻은 면역을 무력화하고 전염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 환자가 급증하고 보건 시스템이 압박받으면서 사망자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We're living through a cycle of panic and neglect. Hard-won gains could vanish in an instant.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된 사망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새 백신을 개발해 대량 공급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더나의 방셀 CEO는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백신의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려면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 효과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현재보다 많은 용량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1, 2회차 백신 용량의 절반을 투여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을 고려해 처음만큼 용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셀 CEO는 고위험군이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 고령층은 4번째 접종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현지 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18세 이상 개인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를 강화한다며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이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간격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 6개월 후, 얀센은 접종 완료 2개월 후로 기존 권고가 유지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는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2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그 때문에 남아공의 추세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 감염병 학자들이 일주일 전후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각 29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30일로 예정된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의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더 큰 우려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의 입국을 재개한 뒤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처럼 전 세계적인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인 상황. 일본 정부가 다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緊急避難的な予防措置として、まずは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 외국인 신규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한 달도 채 안 돼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입국 허가를 위해 이미 낸 서류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입사원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기업 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하려고 지금 입사 내년 받아놓고 1년씩이나 기다리고 못 오고 이게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제 격리 조치를 좀 강화시키더라도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이미 변이가 상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난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일본인 남성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이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놓고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検査結果が判明後、同行の家族も含め検疫の陽性者療養施設に入所いただいております。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총리를 만나 백신 효과가 접종 완료 7개월 무렵부터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전하며 빠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치료약이 새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본 내 전문가들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에 따라 이제 막 시작된 일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건물의 난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시공법이 늘고 있지만 불이 날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 단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외벽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급속도로 불이 번진 원인으로는 외장재가 지목됐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외장재로 썼지만 불길은 외장재 내부 공간을 타고 옥상까지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공법으로는 건물 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은 불길의 확산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화재 확산을 막으면서도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모듈화된 외장재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시공법과 새로 개발한 시공법을 각각 적용한 건물에서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공법은 5분이면 불길이 끝까지 치솟았지만 새로 개발한 공법에서는 21분 이상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을 4배 이상 늘린 셈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법을 적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써도 불이 번지는 걸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O자 모양의 확산 방지 구조와 단열 성능을 높인 특수 시트입니다. 모듈 연결 부위에 특수 구조를 설치해 불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 특수 시트는 화재 상황에서 부풀어 올라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외장재로만 해서는 10% 남짓 정도 비용 상승이 있는데 그 전체 건축물 시공비에 비하면 1% 이하로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장재 소재별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규모의 화재 시험 방법을 도입하는 등 다음 달부터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법이 상용화되면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 경제성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수단으로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요금을 내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고수본 기자입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상 운송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승객으로 탑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앉았지만 핸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신호에 따라 여유롭게 좌회전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시범 운행지구인 서울 상암동에서 약 3km 구간을 매끄럽게 이동했습니다. 조금은 불안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능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 같은 이 정도면은 상용화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내려받은 뒤 자율 차량을 호출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 지역은 상암 일대로 DMC역과 YTN을 포함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사무 지역을 오갑니다. 당장은 승용형 차량 석 대를 투입하고 점차 자율주행 버스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약 한 달간은 무료로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보완한 다음 내년 1월 중으로 본격적인 유상 영업을 시작합니다. 승용형 차량 요금은 2,000원, 버스는 1,200원 이하가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역사상 반드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암 일대에만 50대 넘는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고 청계천의 도시명 자율주행 버스, 강남의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자녀 가임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출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혼 여성은 1,654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2만 명, 3.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15에서 49세의 임신 가능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거꾸로 85만 7천 명, 12.4%가 줄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용 상승 영향 등으로 비혼 여성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5에서 49세 가임기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지난해 88만 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3천 명, 13.2%나 증가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53%는 앞으로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5.7%가 증가했습니다. 출생 횟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돌봄 교실 등의 감염 불안으로 아이 10명 중 6명은 부모가 낮에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60.2%로 5년 전보다 9.9%포인트 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15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인구 이동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됐는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도권 인구 쏠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새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8천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86만 2천 명이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가 춤을 출 때 몸 곳곳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춤을 추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춤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동작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국은 지금 댄스 열풍입니다. 최근 춤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춤에 관한 관심이 커진 건데요. 화제 속 안무를 배워보고 몸치도 커버 가능한 동작들과 함께 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춤 경연 프로그램 인기에 취미생활로 댄스 학원을 등록한 학원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몸치, 박치다 걱정인 분들, 이제 즐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춤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몸치도 춤신으로 바꿔준다는 정은희 원장과 함께 춤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수업 전 몸풀기로 학원생들을 기다리는 정은희 원장. 춤은 다양한 관절을 사용해서 스트레칭은 필수라는데요.
댄스 학원생들이라 그런지 등장부터 심상치 않네요. 사람들이 이게 춤을 추는 거를 보면은 너무 즐겁게 춤을 추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 연예인 공연을 갔다가 너무 재밌게 이렇게 춤을 추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타고난 몸치여가지고요. 몸치를 신체 구조를 좀 바꾸고자 이제 시작하게 된 취미 겸 운동이에요. 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거로 추측하는데요. 그래서 춤을 인간이 가장 오래된 예술이라고 하죠. 춤은 그 사회의 문화와 함께 변하면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춤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춤에도 기초가 있답니다. 몸의 부위별 스트레칭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아이솔레이션을 배울 건데요. 아이솔레이션은 어떤 춤이건 춤의 장르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슴만 움직이겠다 그러면 가슴만, 골반만 가겠다, 골반만, 어깨, 목은 목, 혹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의 구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솔레이션이 움직임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듯 춤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춤의 기본기를 배워볼 건데요. 모두 스탠드업! 우리 그래도 손을 한번 X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귀가 내 손끝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보는 거죠. 앞, 옆, 뒤, 옆. 연결하면 둘, 셋, 넷. 골반은요, 어깨처럼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움직이기가 쉬워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요. 앞으로 민다는 거는 꼬리뼈를 앞으로 닫아준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골반을 뒤로 밀어줘. 그러면 꼬리뼈를 위로 끌어당긴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자, 보통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는 어디가 돌아요? 몸통을 돌리는 거죠. 골반은 몸통이 안 돌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원이 위쪽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힙서클을. 다리는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게 서서 한 부위씩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부위만 집중해주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즐기려는 자세, 노력하는 모습만 있으면 다 나아지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뭐 잘한다 못한다 기준보다는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즐기고 있냐 안 즐기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즐겨주세요. 그런데 같은 춤 다른 느낌. 같은 동작이지만 자신의 몸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몸을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주기 운동을 만드는데 이때 사람마다 팔, 다리 등 부위별 길이가 달라서 저마다 진동 주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마다 평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므로 어떤 동작이 몸에 익숙해지려면 자신에게 맞게 변형시키거나 익히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리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쉽고 가장 유용한 핵심 만능 리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리듬 하나만 알면요, 여러분은 어디서 음악 나왔을 때 EDM이든 트로트든 힙합이든 K-팝이든 어떤 음악에 맞춰서 다 리듬을 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다닐 때 뭐 했어요? 율동하기 전에 이거 꼭 했단 말이죠. 준비됐나요? 한번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이거 자동이잖아. 이거 했던 거. 이게 우리가 해는 만능 리듬이에요. 무릎 앞으로 나갈 때 어깨가 뒤로 가고요. 무릎을 펼 때 어깨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무릎 어깨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은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강약을 맞춰줘야 돼. 강약은 어디에 맞추냐? 박자, 원박자에 맞추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뒤로. 그렇지,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쉬워. 춤에서 핵심 포인트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자, 원박자에 맞추는 거죠. 어떤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능 리듬 안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죠. 만능 리듬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반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춤은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이 아닌 몸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몸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춤에는 감성이나 이성뿐 아니라 인류학, 정신분석학, 의학, 운동역학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무용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루돌프 라바는 무용의 다양한 움직임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심리치료에 활용했고요. 재즈 댄스를 훈련받은 사람의 경우 체지방률 감소 등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춤은 이제 다양한 관절들을 많은 가동 범위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춤 같은 경우는 춤마다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비해서 대칭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대칭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제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리듬이나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 발달뿐만이 아니라 이제 뇌 신경계의 발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운동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을 배워봤으면 이제 응용을 배워봐야겠죠. 요즘 제일 핫한 대세, 아이들보다 더 유명한 뭐 이거? 오케이, 헤이 마마를 배우겠습니다. 공 쓸고 따라라 공. 오케이, 돌 왼발을 디뎌주면서 위로. 앤 그 다음은 손을 다리, 허벅지 안쪽을 짚고. 오케이, 1, 2, 3, 4, 5, 6, 7, 8 1, 2, 쿵, 착 뒤로 밀어서 쿵쿵. 오케이까지. 처음 기초 안무와 달리 고난도 안무에 다들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되게 재밌고 즐거운데 빨리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서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인데 이렇게 음악에 맞춰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은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요? 몸에 익히려면 연습뿐인 거죠. 그런데 실제 춤을 추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 춤이 걷기나 스트레칭보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춤을 출 때 행복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돼 우리 뇌를 활성화한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뇌는 신경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어떤 동작이 리듬과 어우러져 수행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어울린다는 환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즐거운 춤이 즐거운 음악과 슬픈 춤은 슬픈 음악과 어울릴 때만 흥분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춤을 출 때 음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음악과 함께 추는 춤은 박자에 맞춰 힘있게 들어가는 동작을 볼 수 있고요. 음악 없이 하는 안무는 보는 것처럼 다소 둔한 느낌도 들면서 원래 안무 동작과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없이 추려고 하면 어쨌든 머릿속으로 리듬을 좀 떠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그냥 동작도 하랴 약간 리듬도 떠올리랴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음악이 있어야 좀 더 딱 안무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춤을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춤과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특히 음악 요소 중 리듬은 움직임에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요소로 춤을 출 때 큰 역할을 합니다. 리듬이 쉽거나 혹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리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리듬의 강약과 그 리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춤을 잘 추려면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학원생들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저희 선생님을 보고 춤을 배우고 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생님처럼 그냥 누굴 가르치기보다는 선생님만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고 싶어요.
제가 여기 댄스 학원을 시작하게 해줬던 그 연예인이 그 공연에서 자기 곡을 그렇게 즐겼던 것처럼 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멋진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춤생춤사 정리 원장에게 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춤은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식도 자고 먹고 자고 이런 게 있듯이 왜 배우지 않아도 정말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냥 동시에 음악 나오면 춤추고 함께 어울리고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춤. 올해가 가기 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춤 하나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토양의 염분화가 심각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토양의 날인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토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양, 흙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정의와 또 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먼저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토양이라는 건 일단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얘기를 하죠. 풍화작용에서 암석이 오랜 시간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면서 흙이 되는데요. 토양은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죠. 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흙은 모든 생물의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건강한 토양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유엔 식량농업국의 4대 베터,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더 나은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네. 자, 흙 속에는 사실 미생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양을 지키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구의 토양 상태 어떻습니까? 건강한가요? 일단 그 토양의 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리라든가 과도한 비료를 사용한다든가 또 산림을 벌채한다든가 해수면 상승 또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지하수로의 해수 침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더욱 심한 토양의 건조화를 예상할 수가 있게 만드는데요. 많은 모델들은 세계의 건조 지역이 21세기 말까지 무려 23%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의 경우 덜 비옥하고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아와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토양의 날 주제를 염분화, 토양 생산성 제고로 내세웠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토양 파트너십, 또 정부와 토양 기술 패널 등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10월 20일에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주최를 했습니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토양 염분의 인식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염해 토양을 관리하고 매립하는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되고 사진 공모전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토양의 염분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게 뭐 토양에 소금기가 생긴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양이 이제 염분의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토양 염화라고 부르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식염수와 나트륨을 포함한 염분이 많은 토양이죠. 이게 소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구성이 되고요. 모든 대륙과 거의 모든 기후 조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건조하거나 반건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성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농업 생산성이라든가 수질, 토양 생물 다양성 및 토양 침식의 현저한 감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토양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오염 물질에 대한 완충제 및 필터 역할을 하는 능력이 감소를 하고요. 수문학적, 영양분 및 생물학적 주기와 같은 글로벌 생태 시스템의 기능 저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을 손상시키죠. 소금에 감염된 토양은 작물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미량 영양소의 가용성을 모두 줄여주고요. 식물의 독성이 있고 토양 구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온들을 많이 농축하게 됩니다.
이게 토양이 염분화가 된다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신데 토양에 소금기가 많아지는 이 염분화 현상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일단 저 토양이 많은 염분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게 되는 지니게 되는 이런 것들은 관계 농업의 어떻게 보면 관행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요. 네. 관계 농업으로 인해서 반건조하고 건조한 땅까지 농업이 확장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식량 생산이 크게 증가는 했어요. 네. 그러나 이런 관계 농업은 대규모 물 부족 또 함께 토양 염분 문제도 만들어냈죠. 대부분의 작물은 소금에 아주 매우 민감하고요. 네.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작물의 스트레스라든가 질병 및 오염물질의 심각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작물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또 토양에 염분이 많아질 경우 토양 다공성 및 물 보존 특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염해 토양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이제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10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염해 토양에 관한 세계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무려 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등록된 심포지움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염분 토양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내용은 토양의 염분화, 그러니까 수용성 염의 증가죠. 및 높은 나트륨 함량의 증가는 건조하고 반건조한 지역의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협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해안 지역의 농경지와 관계의 경우 더욱 토양의 염분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네.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임에 대한 동의도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토양의 염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에 관행을 채택을 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을 하며 정치적 인식 강화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함에 대한 토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포지움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염분화 중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죠. 염분 영향을 받는 토양 세계 지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도는 전 세계 8억 3,300만 헥타르 이상이 소금의 영향을 받는 토양이 있는데 네. 이 면적은 전 지구 면적의 8.7%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에서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또한 이 지도는 모든 대륙의 관계 토양의 20에서 50%가 너무 염도가 높다는 것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토양 악화로 인해서 식량을 재배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토양 지도는 118개국과 수백 명의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에 만들어졌는데요. 지도는 염분의 영향을 받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을 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한 기변화 적응과 관계 사업을 계획할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토양의 염분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염분화된 토양이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토양의 염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토양이 탄소를 내뿜으면서 지구 가열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연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영국 엑스터 대학교와 스웨덴 스톡홀름 등 공동 연구팀이 올해 11월 22일이었죠.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었던 논문에서 지구 가열화가 세계 토양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세계 9천여 곳의 토양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 그림 A가 바로 토양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 B는 온도 상승에 따라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줄어드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팀은 토양의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탄소 저장량은 평균 2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점토가 작은 사토계 토양은 점토질인 토양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도 지역의 사토계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기후변화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특히 북극권 등 고위도 지역의 기온 급상승이 더 많은 탄소 배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인 하틀리 엑스터대 교수는 땅에는 대기와 지구상 모든 나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어서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땅에서 탄소가 배출되면 기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저장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듯이
토양도 기온이 상승하면 저장하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으로 지구 과열하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땅에서 탄소가 많이 나올수록 지구 온난화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토양이 소금에 감염된 이런 토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많은 인식들을 갖다가 국가나 또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고요. 소금에 감염된 어떤 이런 토양을 관리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술 혁신 이런 것들 좀 촉진해야 하고 네. 토양 분해를 전체적으로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금에 감염된 토양의 상태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 과학적 증거에 근거로 해서 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를 실행하여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를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토양 염분 지역의 토양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금에 감염된 토양이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환경의 저하를 좀 되돌리고요. 지속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에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및 토지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재배에 적합한 종 및 품종의 선택, 토양에서 소금 축적을 완화하기 위한 혼합 시스템의 사용과 같은 농업 관행의 변화도 필요하며 지나친 관계농업 문제도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 부족 지역뿐만 아니라 염분 토양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가뭄이라든가 염분 등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작물 품종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토양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염분화된 토양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꼭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DNA 메모리나 극한 환경용 연구 저장 장치 등 미래 유망 기술이지만 그동안 기술이 미성숙했거나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표적인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인 스팀 연구 사업을 내년부터 재기획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팀 연구 사업을 5개의 융합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했으며 매년 2차례 미개척 분야를 발굴하고 20-30개의 신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얇으면서도 인식 범위를 화면 전체까지 넓힐 수 있는 지문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포스텍, 전자부품 제조기업과 함께 지문 인식 성능을 높인 지문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실리콘보다 얇고 빛 흡수 능력이 좋은 유기물을 이용해 센서를 제작했는데 이를 통해 화질 저하 현상도 줄이고 화면 일부가 아닌 전면의 지문 인식 기능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고 딱딱한 기존 태양전지와 달리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태양전지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최경진 연구팀은 교수팀은 고분자 물질에 따라 색상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고무 수준으로 유연한 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리콘 기판에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구멍을 뚫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해 수천 번을 구부려도 깨지지 않으며 초기 효율의 95% 이상을 유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니 여긴 것 같은데, 그치? 여긴 근데 진짜 위험하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심하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집을 고쳐야 되니까 나랑 전진이가 이제 목재 담당을. 저랑 지부인님을 위해서 용접하면서 잘라준 거. 같이 마지막으로 완전체로 작품 하나 만들고 가고 싶어서. 아씨. 분위기 이상하네요. 전 상남자라 오늘 눈물은 안 흘릴 겁니다. 나에게 굳혀두란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준 거. 그냥 한없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래도 여기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고쳐듀오가 시즌3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했는데요. 앞으로도 YTN 사이언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쳐듀오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